꽤 많은 친구들이 오답노트를 약간 좀 소장용으로 운영을 해요. 보여주기용이다. 그러니까는 그 틀린 문제와 풀이를 예쁘게 적어가지고 네. 오답노트를 예쁘게 꾸며요. 네. 뭔가 이렇게 좀 네. 일단 사람이 이렇게 꾸미게 되면은 네. 이제 내가 좀 공부를 했다? 라는 이런 뿌듯한 마음과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네. 일단 오답노트는 저는 소장용이 아니라 회귀용이다. 안녕하세요. 펜타킬의 올인원 에듀 용쌤입니다. 미스터 P를 모시고 수학의 궁금증 오늘 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 컨설턴트 미스터 P 박현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적성, 이것 때문에 수학을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이제 횡적 누적성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동일한 개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예를 좀 더 들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고1 과정 정도 이제 학습한 친구들은 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통 수학 원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초반부에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게 등장한 이후에 뭐 어떤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을 조건, 또는 K값에 관계없이 어떤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뭐 접할 조건. 공통 수학 2로 가면요. 혹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용어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랑 개념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그 공통 수학 1에서의 항등식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일일이 예를 들긴 힘들지만은 하나의 개념이 공통 수학 1과 공통 수학 2를 통틀어서 아마도 의미 있는 유형으로 10개 정도가 아마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횡적 누적성이 있는 친구들은 또는 이걸 이해하는 친구는 수학을 잘할 거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횡적 누적성을 이해하려면은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제 수학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좀 큰 부담을 좀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또 다른 수학이 어려운 이유 한번 가보시죠. 네, 이제 두 번째 특성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 누적성 같은 경우는요,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 중에 네. 발생되는 문제예요. 학습하는 오늘 과정. 말씀드릴 부분은 진짜로 이제 수학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인 건데, 수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수학의 추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말 자체가 추상적이네요. 막 추상화도 생각나고. 맞습니다. 그 네. 미술에서의 추상화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 추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추상화를 좀 기억해 보면은 좀 막 되게 좀 단순화되어 있는 것, 이런 표현? 네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 맞죠? 네네. 근데 오늘은 이제 추상화의 개념이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질문을 좀 드리면서 네. 문제를 내면서 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개나리, 진달래, 벚꽃.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봄에 피는 꽃입니다. 네, 꽃. 이게 추상화예요. 그 추상의 뜻이 그 제거할 추, 형상상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그 개나리와 진달래와 벚꽃에 있는 뭐 각각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그 형상들을 제거하면은 네. 결국은 본질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상을 제거하고 본질만 남김으로써 일반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단순화시키는 과정. 네, 이게 추상화입니다. 본질만 남긴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네.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 그게 좀 어렵잖아요. 아마 아이들은 어려울 네네. 수도 있을 저는 것 그냥 같아요.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네. 야 그냥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공동점이 있는 것을 단순화시키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에서는 좀 어떻게 추상화를 설명할 수 네, 있을까요? 현재까지만 보게 되면 이제 뭐 이게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네.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벽돌, 네. 택배 상자, 네. 자, 지우개.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들으시면은 뭔가 떠오르는 공통점이 또 뭘까요? 택배 상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긴 한데 벽돌은 별로 안 좋아할 것 네네,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육면체 뭐 이런 거가 답일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일단 이제 그 직육면체 모양이다. 네. 라는 건데 벽돌이나 택배 상자나 지우개들을 그 상태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육면체로 일반화해가지고 네. 그 특성을 연구하는 방식이 그 수학적 연구 방식이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추상화다. 추상화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좀 이제 문제 수준을 좀 높일게요, 이제. 네, 높아야 됩니다. 네, 높일게요. 높이면 틀려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쉬운 듯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숫자 3을 아시죠? 그럼요. 아시죠? 네. 네. 누군가 용쌤한테 네. 숫자 3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숫자 3.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네. 보통 뭐 손가락이 3개다 아니면 뭐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 지금 QCM까지 3명이 있다. 네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숫자 3을 일단, 설명하라고 하면 네, 그 정도 말씀을 하시면은 의미 전달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 답변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용심이 하신 그 과정은 3에 대한 구체화의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상화의 과정의 반대 과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제. 아하. 그러니까 뭐 손가락 3개나 또는 연필 3자루나 뭐 커피 3잔이나 우리 3명이나 네. 분명히 다른 면들이 있죠. 예, 다르죠. 네. 근데 누군가 이걸 보면서 이 안에 공통된 성질이 있는데 그게 3이라는 성질이다. 예, 라고 말하는 예, 이 예. 과정이 추상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에 대한 수학적 정의예요. 어렵죠. 아, 예. 생각보다 이제 3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네네. 예. 뭐 1 더하기 1이 2임을 증명하라 같이 이게 좀 만만치는 않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네. 막상 증명해보라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지금 3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닭 2마리에도 그 2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이틀, 하루 이틀, 3일에 이틀. 네. 에도 2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3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분은 2로 예를 들었는데 그 닭 2마리에 들어있는 2와 이틀 속에 들어있는 2가 사실은 같은 2다. 네. 라는 것을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네네. 알기까지 인류가 수천 년이 걸렸다. 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2가 같다라는 것이 2에 대한 자연수에 대한 추상화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제 말씀이 아니라 유명한 그런 러셀이라는 철학자 같은 경우에도 그 3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2000년이 걸리고 하니, 예, 이제 추상화가 이제 어렵다라는 거는 좀, 이제 이해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수학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이건? 예. 실제로 이제 학교든 학원이든 그 수학 교실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추상이라는 단어는 아마 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네, 저도 뭐 기억이 없어요. 예. 그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네. 추상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이 네. 사실은 추상화의 과정이거든요.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네. 정작 실제 학생들은 그 추상화의 과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고등수학 정도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초등수학이나 중등수학에서도 혹시 그런가요?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건 학년이랑 관계없이 예, 수학이라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또 질문을 가질게요. 이번엔 4개입니다, 이제. 감정되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똑같죠? 네. 자, 추가로 이제 강아지 4개입니다. 강아지. 이 중에서 네. 성질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저 사실, 저희 그 IQ 검사할 때도 좀 비슷한 유형이 좀 있긴 있는데, 네네. 당연히 뭐 강아지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꽃에 대한 추상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AI가 그렇게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근데 그 얘기인즉슨 강아지와 고양이 각각에 대한 추상화가 안 되게 되겠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모든 수학의 그 모든 단원을 공부한 다음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요. 첫 번째로 마주하는 문제가 실제로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네. 학생이 이제 집합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들이요. 100%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을.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 기억납니다. 네. 명제를 배웠다. 이제 뻔합니다, 이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1차 방정식을 배웠다. 다음 중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학생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의 순서가 대충 정해져 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을 보게 되면요. 그 집합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 학생이 집합에 대한 개념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겠구나.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이 집합에 대한 추상화가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그 어떤 개념을 공부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게 되면은 그 개념을 추상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개념 문제를 추상화시키는 거는 저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대부분의 문제는 푸는 것들이잖아요. 네. 수식을 세우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런 푸는 문제들조차도 추상화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있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지금 용쌤이 말씀하신 식을 세운다. 네. 라는 과정이
정확하게 추상화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이제 그 1학기 과정을 보게 되면은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중등 수학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위기의 단원이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이제. 귤이 X개가 있는데 그런 봉지가 5봉지가 있다. 자, 또는 버스에 X명이 타고 있는데 그런 버스가 5대가 있다. 네. 시속 X킬로미터로 움직이는데 네. 5시간을 이동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다 다른 상황이죠. 그렇죠. 네,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라고 하게 되면은 OX죠. 그러네요. 네. 다 달라 보이는 상황들이 네, 네. 그 OX라는 거로 일반화되고 단순화되죠. 하니까 예, 수식을 세우는 과정이 그게 추상화다. 추상화가 맞죠. 아, 그러니까 아까 꽃에서 유도했던 꽃을 유도해내는 과정. 네네, 예, 이거랑 똑같죠. 거의 똑같네요. 똑같죠. 예. 결국 수학에는 거의 뭐 추상화의 내용들이 거의 그 전체를 거의 반통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이해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개념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거의 초반부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를 쭉 풀다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활용 문제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단원이 그 중학교 때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 정식의 활용 부분이에요. 네. 거기 단원을 펴보게 되면요. 한 유형이 최소한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가격에 대한 문제, 인원에 대한 문제, 속도에 대한 문제, 농도에 대한 문제, 뭐 일에 대한 문제, 뭐 엄청 많아요. 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계속 다른 상황들이 나오니까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쭉 읽은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우겠죠, 이제. 연립방 정식이니까 X와 Y에 관한 1차식 2개가 세워져요. 그 한 100문제 정도의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세워진 식만 네. 딱 비교해 보잖아요. 딱 하나의 모양이에요. 아, 수학의 거의 처음인 개념부터 거의 마지막인 활용까지 네. 이 모든 과정이 다 네. 추상화의 과정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정도 학생들을 이제 지도해 보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적인 머리가 네. 좋으면서 어떤 그 수학적인 성취가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를 이제 뭐, 당연히 뭐 안 했겠죠, 이제. 이 부분이.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머리를 타고났으면서도 노력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성취적으로 낮더라. 네. 도 있고요. 네. 지도해 보면 이제 대충 느낌이 오는데, 이 친구는 그 수학적인 머리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열심히 함으로써 수학적인 높은 성취를 얻더라.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이제. 수학적인 머리가 좋으면은, 당연히 수학 공부하는 것은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떤 그 자질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자질 한 가지만 꼽으라. 라고 한다면은, 저는 머리보다는 의지를 꼽을 것 같아요. 아, 의지. 네네, 의지. 노력에 의해서 사고력이 키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력에 의해서 훈련된 사고력이 타고나기만 한 재능보다는 네. 수학적인 성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부분에 저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결국 해낸다 뭐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사고력을 키우는 되게 중요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네. 하듯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 사고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생각을 해라 하게 되면은 이게 막막하니 막막하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네.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근력 키우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여기 근력, 여기 근력, 여기 근력. 어쨌든 이렇게 좀 잘 모르면 막막하잖아요. 네네. 막막한 거 좀 어떻게 좀 해결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네. 좀 내버려둬도 알아서 찾아가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학습법들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다수죠. 네, 네. 많죠. 네. 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미 수학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그 공부하고 있는 어떤 그 난이도, 학습량, 네. 네, 이 부분이 본인에게 좀 적합한지,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좀 이제 갔으면 좋겠고. 저도 상담할 때 이제 수학학습법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 오답 처리다 하고 제가 좀 방법을 좀 많이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오답 노트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일단 저는 학생들한테 오답 노트에 대한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말을 하고 갈게요. 인식을 바꿔야 된다. 네, 네. 뭐냐면은 네. 꽤 많은 친구들이 오답 노트를 약간 좀 소장용으로 보여주기 운영을 해요. 보여주기 용이다. 약간은 그 틀린 문제와 풀이를 예쁘게 적어가지고 네. 오답 노트를 예쁘게 꾸며요. 네. 뭔가 이렇게 좀 네. 일단 사람이 이렇게 꾸미게 되면은 네. 이제 내가 좀 공부를 했다? 라는 이런 뿌듯한 마음과 착각을 하게 되는데 착각이죠. 네. 일단 오답 노트는 저는 소장용이 아니라 폐기용이다. 폐기용이다. 좀 반복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네. 네. 반복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네. 오답 노트는 빨리 버려야 된다. 폐기해라. 네. 그래서 내 것으로 못 만들면 폐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니까는 제가 폐기용이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가 오히려 강조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네, 그런 의미인 거죠.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고, 네, 그렇죠. 그리고 폐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네. 좀 더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좀 구체적인 법들, 이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답 노트의 그 작성과 운영법을 13단계로 나누어서.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길잖아요. 아주 세분해가지고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이 단계를 너무 이렇게 묶으면 학생들이 또 막연해져가지고 막상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 부분이. 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일단 틀린 문제를 노트에 그대로 적어라. 그대로 적어라라는 말이 뭐냐면요. 좀 문제를 차분하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라. 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요. 그 문제를 다시 적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의미만 추려서 그 문제를 다시 적어라. 바로 이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추상화의 과정입니다. 제가 장담을 하건데 처음에 하다가 보면은 그 수학적인 내용들을 다 옮겨 담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 세 번째,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안에 수학적인 개념이 있으면 따로 개념한 다음에 적어라. 네 번째, 그 안에 수학적인 성질, 공식 이런 게 있으면 또 성질 해놓고서는 따로 적어라.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제가 의도하는 부분들은 그 수학 문제를 좀 꼼꼼히 읽고 그 안에 어떤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10분 정도 그 문제를 풀 겁니다, 이제. 어차피 못 풀었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끙끙대고 풀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10분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30분 정도를 풀라고 하게 되면은 중간에 한 25분은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아직은 생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를 끙끙대고, 근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그냥 멍하니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끙끙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치게 되면 저는 20분, 30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절대 이 부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력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끙끙대 보고, 그래도 못 풀 가능성이 좀 많이 있죠. 그때 이제 그 풀이를 봅니다.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든 본인이 해답지를 보고서 이제 보든 이제 그 풀이를 보고 그걸 익혀요. 자,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반 온 거예요, 이제.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풀이를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제의 조건들을 쭉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과 성질을 뽑아냈는데 풀을 보다 보니까는 빠뜨린 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은 빠뜨린 개념, 빠뜨린 성질에서 또 적습니다. 자, 요까지가 지금 이제 7단계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단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고, 네. 그리고 지루한 과정도 아니라고 네, 그렇죠. 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아주 저는 꼼꼼하죠. 봅니다. 예, 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네, 봅니다. 저도. 맞아요. 네. 8단계. 자, 수학의 문제라는 것이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져도 그 바깥에 있는 조건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을 보다 보니까는 문제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나 성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밖의 개념이나 성질.
해놓고 또 적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풀이에 관련된 개념과 성질을 다 이제 뽑아낸 거예요. 이제. 자, 다음 이제 9단계. 얘는 간단하게 이제 그 풀이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간단하게 개념과 성질을 그 풀이의 순서에 맞게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한다라는 것은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사실은 거기에 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학생은 보기에 편하게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0단계. 아무리 간단해도 이게 개념에서 개념으로, 개념에서 성질로, 성질에서 성질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넘어가려면은 그 어떤 넘어가는 그 논리가 존재해요. 그 부분을 본인이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설명이 어려우게 되면은 그 풀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그 말로 설명된 부분을 이렇게 글로도 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 네, 인출해야죠. 어쨌든 밖으로. 네. 그러면은 답안지에 나와 있는 풀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풀이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네. 그럼 이제 그 풀이가 끝난 겁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2개가 남아 있어요. 네.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못 풀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단계를 온전하게 밟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막힌 단계가 존재할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단계가 짧으면 3단계, 또는 5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2번째 단계에서 막혔다라는 거예요. 못 푼 거죠, 이제. 네. 또는 4번째 단계에서 막혔다라는 거예요. 못 푼 거죠. 그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오답노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학생들은 내가 못 푼 문제와 풀이 아니에요. 왜 못 풀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못 풀었는지를 보완해야지 다음번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정말로 이제 그때 별인 거죠.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첫 단계에서 막혔으면은 거기만 표시할 텐데, 그럼 만약에 첫 단계를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3번째나 4번째도 못 넘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전문가 같은 분들이 보시면은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학생들이 문제를 못 풀 때, 그 선생님들한테 가끔 힌트를 구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선생님들이 정말 간단한 힌트 하나만 딱 짚어주면 문제가 풀려요.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여러 단계가 아니에요. 본인이 못 넘는 그 한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만 넘어가면은 어지간한 문제들은 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풀이 과정 중에서 본인이 막힌 그 한 단계, 그 한 단계를 찾는 게 사실은 그 앞에 제가 그렇게 10단계씩이나? 네. 이게 지금 11번째 단계인데요. 12번째 단계인데요. 그 앞부분에 11개의 단계는 이렇게 그 공들여 오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못 넘었던 그 하늘을 찾기 위해서. 예.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제가 학생들한테 최소한 3번 한번 그 풀이를 한번 이렇게 음미해봐라. 많으면 10번도 좋다. 의미 있는 복습이에요. 자,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다른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맞출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았다면은 그 학생이 그 개념에 대한 부분, 성질에 대한 부분을 잘 추출했고 잘 연결했다 뜻인 거예요. 근데 그때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 개념, 이 성질이 지난번에 내가 공들여서 그 정리했던 그 오답노트의 몇 번 문항에 있는 개념인데, 네. 있는 성질인데, 다 떠오르게 되면요. 다시 이 오답노트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답노트를 내가 이렇게 의미 있게 써먹었다. 표시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 표시라는 것은 어떤 그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사용해서 의미 있게 문제를 풀었다. 못 푼 문제도 동일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작업하다 보면요. 분명히 그 전에 오답노트에서 추출해냈던 개념과 성질이 여기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지난번에 열심히 정리했는데 못 써먹었네. 다음번에 또 못 써먹었네. 그 개념이나 성질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3번, 4번, 5번 반복적으로 사용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성질을 충분히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게 되겠지. 이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면밀하게 바라보라는 거죠. 하다가 보면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막상 개념이나 성질이 많은지 알았는데 아니네? 몇 개 안 되네?
아마 인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네? 라는 부분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인식을 가진 친구다라고 하면요. 이미 그 친구는 공부를 상당 부분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인식을 한 친구는 이제 수학 공부가 8부 능선을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는 수학 공부를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저는 뭐 98% 이상이다? 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 수학을 공부할 때 그 생각, 사고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아니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고할 것인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사고의 능력이 좀 형성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냅둬도 돼요. 이제 알아서 하는데 그 처음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위적이고 좀 그렇게 보여도 좀 아주 그 단계를 세분해가지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이렇게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들을 제시해서 설명해주고 하는 과정들을 좀 관찰해보고 또 못하면은 또 설명해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그 사고를 키우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수학의 누적성이나 수학의 추상성에 대한 부분을 좀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거 대단히 실질적인 내용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오답 처리가 결국 수학 잘하는 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이건 대단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거니까 요거 어머니들 한번 잘 인식 그리고 이해하시고 아이들하고 좀 같이 좀 하시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피쌤과 미스터 P와 같이 수학의 추상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 나요. 여러 가지 다 조건들 치우고 예를 들면은 이상기체나 이상용액 같은 거 이런 거 조건을 좀 맞춰놨잖아요. 수학의 추상의 과정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수학을 잘하기 위한 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오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오늘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환경적인 요소, 과열된 조기 교육과 그다음에 수학 사교육의 구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올인원 에듀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같이 한번 안녕할까요? 네. 안녕.